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낮고 굵은 목소리가 골목을 눌렀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골목 어귀에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남자 하나가 턱을 치켜들고 서 있었습니다. 40줄에 접어든 남자 강영철. 키는 딱 평균, 어깨는 딱 평범. 그런데 눈빛만큼은 뭔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번들번들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눈빛을 받고 있는 상대가 하필이면 팔뚝이 영철 씨 허벅지만한 사내 셋이었다는 겁니다. 영철 씨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나 경찰 출신이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이없음 때문이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곧 주먹 하나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고 강영철 씨는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찰나의 침묵. 그리고 골목 저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조금도 멈추지 않고 가까워지는 발소리. 그 소리가 딱 멈추는 순간 사내들 중 하나가 외쳤습니다. 야, 저 여자가. 비명이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터진 아주 짧고 선명한 비명. 그 다음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영철 씨는 눈을 뜨지 못한 채 귀로만 들었습니다. 풀썩, 풀썩, 또 풀썩. 무언가 무거운 것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소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온 목소리 하나를. 여보, 일어나요. 저녁밥이 식잖아요. 지옥에서 온 내조의 여왕,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듣기 전에 댓글로 오늘 기분 좋다, 행복하다라고 남겨주세요. 분명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즐거움 드리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다음 날 아침 서울 변두리 어느 골목에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강영철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된장찌개 뚝배기를 앞에 두고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턱 아래 시퍼렇게 번진 멍 자국이 어지간히 선명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게 거슬리는 눈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멍을 훈장처럼 달고 점심도 되기 전에 동네 기원문을 열어젖혔으니 참으로 대단한 뻔뻔함이라 해야 할지 대단한 배짱이라 해야 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기원 안쪽 구석 자리. 몇 년째 영철 씨만 앉는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아는 그 자리에 오늘도 어김없이 영철 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탁자 위에 바둑돌 몇 개가 흩어져 있는 사이로 커피잔이 올라오고 그 손이 채 잔을 내려놓기도 전에 영철 씨의 목소리가 먼저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말이야. 조폭셋을 한꺼번에 제압한 적이 있어. 무기도 안 꺼내고 그냥 눈빛으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갈비집 사장 노 씨가 바둑돌 하나를 툭 내려놓으며 눈도 안 마주치고 받아쳤습니다. 야, 너 현직이라는 게 파출소 순경이잖아. 그것도 사고치고 뛰쳐나온 거 아니야. 영철 씨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정색하며 고쳐 앉았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거지. 시스템이 나를 못 따라온 거라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낄낄거렸습니다. 영철 씨는 그 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천천히 넘겼는데 지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거라는 표정이 얼굴에 아주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강영철 씨가 경찰 제복을 벗게 된 사연은 동네에 꽤 널리 퍼진 이야기였습니다. 동료 선배들이 몇 달을 공들인 잠복 수사,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영철 씨가 홀로 뛰쳐나가며 외쳤던 겁니다.
내가 범인 잡는 법 보여줄게.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범인은 골목 저 끝으로 사라졌고 선배들의 눈빛은 그 자리에서 싸늘하게 굳어버렸으며 영철 씨는 이틀 뒤 사표를 냈습니다. 창피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 진짜 이유였지만 그 말만큼은 평생 영철 씨 입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 이후의 일상은 겉으로 보면 단순했습니다. 아내 수연 씨의 꽃집 일을 돕는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꽃 한 송이 제대로 묶어본 기억이 없었고 그 시간에 동네 아저씨 5명을 불러 모아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는데 훨씬 열심이었습니다. 조끼에 완장까지 맞춰 주문해서 누가 봐도 아주 진지하게. 그런 영철 씨를 이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 오수연 씨였습니다. 나이 38, 키가 크지도 않고 차림새가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은 동네 꽃집 안주인으로는 더없이 잘 어울리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만큼은 무언가 묘하게 흔들리지 않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영철 씨가 기원에서 돌아와 오늘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면 수연 씨는 찌개를 끓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역시 우리 영철 씨는 달라. 그 배짱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영철 씨가 어깨를 으쓱하고 수연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따뜻하면서도 알 수 없이 깊었지만 영철 씨는 그냥 흐뭇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허세와 내조, 허풍과 미소. 겉으로 보면 더없이 평화로운 40대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화롭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에 처음으로 금이 간 건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동네 골목 끝 쓰레기통 옆에서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대박이라 부르는 28살 청년이었는데 전치 12주짜리 진단서가 나올 만큼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 상태로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습니다. 말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와서 누가 이랬냐고 물으면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뭔가를 단단히 본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지만 입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골목에서 골목으로, 가게에서 가게로 빠르게 번져나갔고 기원에 그 이야기가 도착하는 데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는데 그 표정이 뭔가를 깨달은 사람의 표정과 정확히 닮아 있었습니다. 그거 내가 이틀 전에 노려본 거야. 내 눈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는 편이거든. 갈비집 사장 로 씨가 바둑알을 짚다 말고 잠깐 영철 씨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내려놓는 얼굴이었습니다.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철 씨는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탁소 앞에서도 슈퍼 앞에서도 심지어 지나가는 이웃집 할머니한테도 제가 노려보면 며칠 뒤에 효과가 나와요. 원래 그래요. 할머니는 어유 그래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피했지만 영철 씨는 그 뒷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니 수연 씨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었고 거실 한켠에는 꽃집에서 가져온 장미 몇 송이가 신문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철 씨가 소파에 털썩 앉아 리모컨을 집어드는데 문득 귀에 뭔가 걸렸습니다. 슥, 슥, 슥. 금속이 다른 금속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처음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 쪽인가 싶었지만
수연 씨는 지금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안방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가 고개를 빼며 물었습니다. 여보, 안방에서 뭐해? 수연 씨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꽃가위 갈아요. 날이 많이 무뎌져서. 목소리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찌개 간을 맞추는 것처럼, 빨래를 개는 것처럼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영철 씨는 아, 그래 하고 다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잠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이다가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겼을 무렵에 또 들렸습니다. 슥, 슥, 슥. 꽃가위를 가는 것 치고는 너무 오래 이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꽃가위 하나를 가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가 싶었지만 영철 씨는 그냥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꽃집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런데 그 소리는 다음날 밤도 들렸습니다. 그 다음날 밤도 또 그 다음날도 자정이 지나면 어김없이 안방 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슥, 슥, 슥. 멈추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영철 씨는 그 소리에 익숙해지려 했습니다. 익숙해지면 신경이 안 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묘한 것이어서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더 귀가 그 소리를 찾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철 씨는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꽃가위가 저렇게 자주 무뎌지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나서 좀처럼 빠져나가질 않았습니다. 사람의 의심이라는 게 한번 싹을 틔우면 아무리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질 못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영철 씨의 눈에 수연 씨가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연 씨는 이미 꽃집에 나가고 없었고 밤에 돌아오면 부엌에서 조용히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그래왔던 것과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영철 씨의 눈에는 그 똑같음이 오히려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조용하다는 것, 너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표정 하나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쩐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연 씨가 꽃집 문을 잠그고 어딘가로 걸어가는 것을 영철 씨가 기원 창문 너머로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평소 퇴근 시간보다 2시간은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장바구니도 없었고 전화기를 귀에 대지도 않았으며 그냥 일정한 걸음으로 골목 안쪽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딘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영철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지나갔습니다. 바람이다. 그 결론에 도달하는 데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직 형사의 촉이라고 영철 씨는 속으로 확신했지만 사실 그건 촉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상력이었습니다. 어쨌든 영철 씨는 바둑돌을 내던지듯 탁자 위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원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점퍼를 뒤집어 입고 가지고 있던 모자를 푹 눌러 쓴 다음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갈비집 사장 노 씨가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영철 씨는 이미 골목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행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수연 씨 뒤를 20m쯤 떨어져서 따라가는데 골목이 워낙 좁다 보니 숨을 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영철 씨는 전봇대 뒤에 몸을 붙였다가 담벼락 모퉁이에서 고개만 내밀었다가 지나가는 고양이한테 발을 밟혀 앗 소리를 내다가 얼른 입을 틀어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수연 씨는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뒷모습이 더욱 수상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걷다니 죄책감이 없는 건지 아니면 들킬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건지 영철 씨는 속으로 분개하며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수연 씨가 멈춰선 곳은 골목 깊숙이 박혀 있는 낡은 창고 앞이었습니다. 철문이 달린 단층짜리 건물로 녹이 슬어서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것처럼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능숙하게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영철 씨는 창고 옆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철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에는 좁은 틈이 하나 있었고 영철 씨는 그 틈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창고 안천장에는 굵은 쇠사슬로 매달린 거대한 샌드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 몸통만 한 크기의 샌드백이었는데 그 앞에 수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도 벗었고 머리카락을 뒤로 단단히 묶었으며 손에는 꽃집에서 쓰는 빨래 방망이만 한 굵기의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퍽! 소리가 둔탁하게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샌드백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수연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샌드백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또 방망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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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이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정확한 간격으로 이어지는 타격이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꽃집에서 장미줄기를 다듬을 때의 그 손놀림과 정확히 같은 각도였습니다. 익숙하다 못해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수연 씨의 얼굴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눈빛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늘하게 고요했습니다. 영철 씨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 샌드백의 크기를 보면 적의 꽃가위를 많이 써서 단련이 필요한 손목 운동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건 뭔가를 아주 오래 훈련해온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영철 씨의 등줄기를 타고 뭔가가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수연 씨가 방망이를 멈추더니 천천히 창고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철 씨는 반사적으로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등을 벽에 붙이고 서 있는데 심장이 어찌나 크게 뛰는지 그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창고 안에서 다시 퍽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철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을 앞에 두고도 말이 없었고 수연 씨가 오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하고 물어도 아니 그냥 피곤해 한마디만 했습니다. 수연 씨는 그런 영철 씨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얹어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주 평온하게. 영철 씨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나는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사람이 무언가를 알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척이 잘 안 되는 법입니다. 창고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지만 영철 씨는 끝내 수연 씨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려고 입을 열었다가 수연 씨가 따뜻한 보리차를 두 손으로 건네며 여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하고 웃으면 그냥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흘렀고 영철 씨의 머릿속에서 창고의 기억은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다른 생각이 채워들었습니다. 바로 동네를 쥐고 흔드는 조폭 두목, 사람들이 칼날이라 부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칼날은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뿌리를 내린 중견 건달이었습니다. 직접 나서는 법은 없었고 항상 부하들을 앞세워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보호비를 걷었습니다. 대빠기도 그 조직 말단이었고 영철 씨 꽃집도 이미 2번이나 그 부하들이 다녀간 터였습니다. 수연 씨가 그때마다 웃으며 응대해서 별 탈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영철 씨는 그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감히 내 아내 꽃집에. 그 한마디가 영철 씨의 가슴 한복판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전직 형사로서의 자존심,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한꺼번에 들끓기 시작하면서 영철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가서 단판을 짓겠다고. 다음 날 오후 영철 씨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퇴직할 때 기념으로 가져온 장난감 수갑이었는데 반짝반짝 광이 날 정도로 잘 닦여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그걸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자율방범대 조끼 위에 점퍼를 걸쳤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고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칼날 패거리가 모인다는 창고형 노래방은 이미 동네에 소문이 파다한 곳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갈비집 사장 노 씨와 딱 마주쳤습니다. 노 씨가 영철 씨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가? 영철 씨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단죄하러. 노 씨가 잠깐 멈칫하더니 야 영철아 잠깐만 했지만 영철 씨는 이미 골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래방 철문 앞에 부하 둘이 서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5발짝, 4발짝, 3발짝. 부하들이 팔짱을 끼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온 아저씨야? 영철 씨가 주머니에서 장난감 수갑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나 순경 출신이야. 두목 나오라고 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어이없음 때문이었는지는 딱 2초 만에 판가름이 났습니다. 부하 하나가 피식 웃더니 옆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야, 이 아저씨 어떡하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철 씨의 2팔이 양쪽에서 잡혔고 몸이 공중으로 떴습니다. 잠시 후 영철 씨는 노래방 안쪽 창고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발목이 굵은 끈에 묶인 채로,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로,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채로, 주머니에서 장난감 수갑이 바닥으로 떨어져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부하들이 그걸 내려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칼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 눈꼬리가 아래로 처진 인상인데 눈빛만큼은 차갑게 가라앉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철 씨의 얼굴 앞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야? 영철 씨가 거꾸로 매달린 채 최대한 위험 있게 대꾸했습니다. 나 전직 형사야. 그리고 우리 수연이가 밥 차려놨단 말이야. 빨리 풀어줘. 칼날이 잠시 영철 씨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을 털었습니다. 2시간 매달아놔. 불이 꺼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창고 안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부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전이야? 야, 두목 어디 있어? 그 웅성거림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퍽! 그리고 쿵!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퍽! 쿵! 또 퍽! 또 쿵! 부하들의 목소리가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비명도 짧았습니다. 길게 소리를 지를 틈도 없이 각자 쓰러지는 소리만 남겼습니다. 영철 씨는 거꾸로 매달린 채 눈을 껌뻑이며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당장 떠오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는 리듬이었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창고 안에 부하들이 하나씩, 둘씩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칼날도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복면을 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않았고 덩치가 대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 있는 자세가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사람처럼 아직도 단단하게 고요했습니다. 복면을 쓴 그 사람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영철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복면 사람이 끈을 칼로 슥 끊어냈고 영철 씨는 쿵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일어나는데 복면 사람은 이미 창고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가 엉겁결에 소리쳤습니다. 야, 잠깐만요. 당신 누구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닫혔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영철 씨는 바닥에 앉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쓰러진 부하들을 둘러보고 닫힌 문을 바라보고 다시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본인도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그 하이힐 소리를 영철 씨는 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첫날 밤 골목 어귀에서. 그날 밤 영철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긴 했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수연 씨가 저녁 먹어요 하고 불러도 응, 곧 하고만 대답한 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까 창고 안의 장면들이 자꾸 되감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타격음, 하나씩 쓰러지던 목소리들, 그리고 불이 켜지고 나서 한가운데 서 있던 그 복면을 쓴 사람의 자세.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그런데 무엇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 고요한 자세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힐 소리가. 영철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수연 씨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수연 씨는 부엌에서 국그릇을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흔들림 없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영철 씨는 수연 씨의 발을 봤습니다. 지금은 부드러운 실내화를 신고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꽃집으로 나갈 때 신고 나갔던 건 분명히 굽이 있는 구두였습니다. 아니야 하고 영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수연이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눈길이 자꾸 수연 씨의 손으로 갔습니다. 저 손으로 저 타격을 설마 아니겠지 싶었는데 수연 씨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손을 한번 툭툭 털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힘이 배어 있어서 영철 씨는 괜히 침을 삼켰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영철 씨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핑계는 피곤하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는데 천장을 보고 있자니 아까 창고 바닥에서 주워든 것이 생각났습니다. 복면을 쓴 사람이 끈을 끊어주고 나간 뒤 영철 씨가 바닥을 짚고 일어서다가 손에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작고 둥근 고무로 된 머리끈이었습니다. 짙은 남색의 작은 금속 장식이 달린 아주 평범해 보이는 머리끈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어둠 속에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머리끈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연 씨가 꽃집에서 일할 때
머리카락이 얼굴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뒤로 묶을 때 쓰는 바로 그 머리끈이었습니다. 남색의 금속 장식. 수연 씨 화장대 위에 두세 개씩 놓여 있는 것을 영철 씨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안의 물건으로만 봐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거기서 나온 걸까요? 영철 씨는 한동안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작아졌습니다. 바깥에서 간간히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옆방에서는 수연 씨가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그랑 찰그랑. 아주 일상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인 소리가 오늘 밤만큼은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영철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밤새 눈을 못 붙일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라는 걸 확인하든지 맞다는 걸 확인하든지 어느 쪽이든 알아야 했습니다. 영철 씨는 발소리를 죽이고 방을 나와 거실을 지났습니다. 수연 씨는 아직 부엌에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숨을 한번 고르고는 수연 씨의 방, 그러니까 옷장이 따로 있는 드레스룸 쪽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서랍이 3칸짜리 낮은 수납장이 있었습니다. 아래쪽 2칸은 수연 씨의 계절 옷가지들이었고 맨 위 칸은 늘 잠겨 있어서 영철 씨가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서랍이었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의 틈이었지만 분명히 열려 있었습니다. 영철 씨의 손이 그 틈으로 갔습니다. 서랍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접힌 천 조각이 하나 있었는데 영철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그 안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검은 가죽 장갑이었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꽉 잡히는 얇은 가죽 소재로 손에 꼭 맞게 만들어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갑의 손목 부분에 거뭇하게 굳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핏자국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그 장갑을 손에 든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요? 수연 씨였습니다. 부엌 일을 다 마치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놀란 것도 아니었고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영철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가 손에 든 장갑을 들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얼룩이 뭐야? 수연 씨의 눈이 장갑으로 갔다가 영철 씨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연 씨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미가시에 찔렸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꽃 손질하다가 깊이 찔려서 많이 났거든요. 당신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그냥 혼자 처리했어요. 장갑 버리려고 뒀는데 깜빡했나 봐요. 눈물 한 방울이 수연 씨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영철 씨의 머릿속에서 모든 의심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장미가시. 그렇구나.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꽃집일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영철 씨는 장갑을 서랍에 도로 넣고 수연 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큰절을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의심했어. 진짜 미안해. 수연 씨가 깜짝 놀라며 아이, 여보 왜 이래요 하면서 영철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연 씨의 손이 영철 씨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다독이는 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철 씨는 그 손바닥이 닿는 순간 이상하게 그 감촉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단단했습니다. 꽃집을 하는 사람의 손치고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너무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상에는 캐내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묻어두면 아름다운 것들도 있다는 것을 40줄에 접어든 영철 씨는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철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쓱, 쓱 소리도 없었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수연 씨도 일찍 잠자리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바깥 골목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어딘가에서 아주 멀리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한번 울리다 사라졌습니다. 평온한 날들이 사흘쯤 이어졌습니다. 칼날 패거리는 그 뒤로 꽃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동네 골목도 예전보다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영철 씨는 그 공을 전부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한번 쳐들어가니까 기가 죽은 거야. 역시 선빵이 중요해. 갈비집 사장 노 씨는 그 말을 듣고 야, 너 거꾸로 매달렸잖아 라고 했지만 영철 씨는 그것도 전술이야라고 받아치고는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어디서든 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연 씨의 꽃집은 그 사흘 동안 유독 바빴습니다. 봄 시즌이 시작되면서 근처 예식장에서 꽃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온 탓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야 돌아왔고 돌아오면 어깨가 처져 있었지만 얼굴빛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영철 씨가 많이 힘들지? 하고 물으면 수연 씨는 괜찮아요. 좋아하는 일인걸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철 씨는 이제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오후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철 씨는 점심을 먹고 기원에 가려다가 문득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수연 씨가 요즘 많이 지쳐 보이니 꽃집에 들러서 커피라도 한 잔 들고 가자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영철 씨로서는 꽤 드문 일이었기에 본인도 조금 뿌듯한 기분으로 편의점에서 캔커피 2개를 사들고 꽃집 쪽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중간쯤에서 영철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꽃집 유리문 너머로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안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명이었는데 동네 손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점퍼에 짧은 머리 그리고 서 있는 자세가 꽃을 사러 온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발이 어깨 너비로 벌어져 있고 시선이 수연 씨에게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카운터 뒤에 서서 그 2사람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역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셋이서 말은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꽃집 안의 공기가 어딘가 팽팽하게 당겨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철 씨의 발이 저절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꽃집 문을 밀고 들어가자 작은 종이 딸랑 울렸고 3사람의 시선이 한꺼번에 영철 씨에게 쏠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2사람의 인상이 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쯤이었는데 얼굴의 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찡그리지도 않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영철 씨를 훑고 지나가는데 딱 1초도 걸리지 않았는데 그 1초 사이에 영철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다. 그러나 영철 씨의 입은 본능보다 항상 빨랐습니다. 여기 꽃집 주인 남편이야. 뭔 일이야? 남자 하나가 영철 씨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까보다 더 천천히, 더 꼼꼼하게. 그러더니 옆 사람에게 눈짓을 하나 보내고는 수연 씨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냥 조용히 따라오시면 돼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 목소리가 낮고 밋밋했습니다. 협박인지 부탁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건조한 어조였습니다. 수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미동도 없이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영철 씨가 두 사람 사이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아무 데도 안 가. 볼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남자가 영철 씨를 봤습니다. 아주 잠깐 눈썹 하나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그 남자의 발이 옆으로 짧게 움직였습니다. 영철 씨의 옆구리에 무언가가 정확하게 꽂혔고 그대로 몸이 꽃집벽 쪽으로 날아가 부딪혔습니다. 화분 하나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흙이 튀고 꽃잎이 흩어졌습니다. 영철 씨는 그 사이에 쓰러진 채 눈을 깜빡였습니다.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수연 씨 목소리였습니다. 아까까지 카운터 뒤에 있던 수연 씨가 어느새 영철 씨 곁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영철 씨의 볼을 짚으며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영철 씨가 억지로 팔꿈치를 짚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나 괜찮아. 저놈들 내가 수연 씨가 영철 씨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가볍게 누르는 것 같은데 몸이 도로 내려갔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따뜻하긴 한데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철 씨가 입을 열려는 순간 수연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눈 감아요. 영철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왜 감았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졌습니다. 눈꺼풀이 내려가는 순간 수연 씨가 천천히 일어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을 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그리고 잠시 후 꽃집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퍽! 짧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뭔가 쓸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짧은 신음 하나. 영철 씨는 눈을 뜨려 했지만 옆구리 통증이 치밀면서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퍽, 쿵,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화분이 굴러가는 소리, 꽃잎이 바스락대는 소리. 그 다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가 눈을 떴을 때 꽃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흐트러진 화분들, 바닥에 뒹구는 꽃들, 그리고 구석에 두 사람이 나란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카운터 뒤로 돌아가 꽃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마치 손님이 다녀간 뒤 정리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여보, 일어날 수 있어요? 수연 씨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따뜻했습니다. 아까 그 차갑고 단단하던 목소리는 어디 갔는지 지금은 그냥 걱정스러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철 씨가 벽을 짚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뼈는 멀쩡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수연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망갔어요. 당신이 쓰러지는 걸 보고 겁을 먹었나 봐. 영철 씨가 쓰러진 두 사람 쪽을 봤습니다. 수연 씨가 자연스럽게 영철 씨의 시선 앞에 섰습니다. 저건 화분이에요. 넘어진 거예요. 여보, 병원 가야 하지 않아요? 영철 씨는 수연 씨가 앞을 막아선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연 씨가 영철 씨의 팔을 잡아 부축하며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꽃 냄새가 났습니다.
영철 씨는 수연 씨의 손에 이끌려 걸으면서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구석에 쓰러진 두 사람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화분이 저절로 사람을 저렇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쯤은 전직 순경 출신 영철 씨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는 그냥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수연 씨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왜 수연 씨를 데려가려 한 걸까요? 그 질문이 영철 씨의 머릿속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영철 씨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생각보다 오래갔고 진통제 한 알을 먹고 누웠더니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연 씨가 따뜻하게 데운 수건을 옆구리에 얹어주고 물 한 컵을 머리맡에 놓아주고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영철 씨는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꽃집에서 있었던 일이 꿈처럼 아른거렸지만 몸이 너무 지쳐 있어서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영철 씨가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막 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엇 때문에 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가만히 있자니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쪽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여럿이었는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꽃집 유리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장창 영철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구리 통증도 잊은 채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없었습니다. 소파도 부엌도 화장실도 불이 꺼진 채 조용했습니다. 영철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연 씨 신발이 없었습니다. 하이힐이 없었습니다. 꽃집으로 갔습니다. 골목을 뛰어가는데 발 앞으로 유리 조각들이 밟혔습니다. 꽃집 유리문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가 유리를 밟으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꽃집 안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7, 8,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진열대에 걸쳐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꽃다발들이 쏟아졌고 물이 흥건하게 고였으며 꽃잎이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오수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복면도 없었습니다. 변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수연이었습니다. 평소 꽃집에서 일할 때 묶던 것처럼 머리카락을 단단히 뒤로 묶었고 손에는 꽃가위 2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숨이 약간 가빠서 어깨가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린 적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맞은편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칼날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전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손에 짧은 칼날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흑빛이었지만 눈만큼은 무언가를 알아본 사람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적호. 칼날이 그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꽃집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 동네 꽃집 아줌마였어? 수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꽃가위 2개를 천천히 한번 맞부딪혔습니다. 서거.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꽃집 안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칼날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꽃집 입구에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아, 거기 꼼짝 마. 영철 씨였습니다. 유리 조각 사이에 서서
한 손에 가스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조끼를 걸친 채 잠옷 바람에 슬리퍼를 신은 채로 숨이 차서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고 가스총을 든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칼날이 영철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난감 같은 가스총, 잠옷, 슬리퍼, 도무지 위협이 되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칼날이 다시 수연 씨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순간 영철 씨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가스가 영철 씨 본인 쪽으로 뿜어져 나왔고 영철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악, 내 눈이 나는 소리가 꽃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칼날이 그 광경을 보며 순간 굳었습니다. 수연 씨도 잠깐 영철 씨를 봤습니다. 그 1초 사이에 수연 씨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갑게 가라앉아 있던 눈빛이 뭔가 뜨겁게 올라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노인지 감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그 눈 안에서 일렁였습니다. 수연 씨가 꽃가위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칼날을 향해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내 남편 앞에서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주 낮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칼날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 남편 앞에서 칼을 드는 사람은요. 수연 씨가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 꽃집 진열대에서 나가질 못해요. 칼날이 칼을 내질렀습니다. 수연 씨의 몸이 옆으로 흘렀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칼끝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흐름 끝에 꽃가위 하나가 칼날의 손목을 정확하게 눌렀고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칼날이 손목을 잡으며 비틀거리는 사이에 수연 씨의 나머지 손이 그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칼날이 꽃집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가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골목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2번 말하지 않아요. 꽃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철 씨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입구 바닥에 앉아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렸습니다. 가스 때문에 눈이 따가워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수연 씨의 실루엣만큼은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쓰러진 사람들 사이에 서서 흐트러진 것 하나 없이 꽃잎이 발밑에 깔린 채로 서 있는 그 사람이 영철 씨는 눈을 비볐습니다. 눈물인지 가스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연 씨가 영철 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아까 방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영철 씨의 볼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여보, 눈 괜찮아요? 영철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꽃집 아주머니의 손이기도 했고 방금 전 저 모든 것을 해낸 사람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영철 씨가 그 손을 쥔 채 쥐어짜듯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수연 씨가 잠시 영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 많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것들, 무거운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것들이. 수연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마누라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 웃음이 꽃잎이 흩어진 꽃집 안에서 피어났습니다. 영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수연 씨도 영철 씨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둘이서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 사이에서, 흩어진 꽃잎들 위에서, 새벽 2시에 부서진 꽃집 안에서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칼날과 그 부하들은 이틀 뒤 경찰에 의해 무더기로 검거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전부 자수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자진 출석이라고 적혔고 담당 형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딱히 이상한 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칼날은 조사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냐고 물어도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무언가를 단단히 각인한 사람처럼 멀리 있었습니다. 꽃집 이야기는 끝내 그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꽃집 유리문은 사흘 만에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수연 씨가 직접 업체를 불러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바닥에 흥건하던 물도 닦이고 쏟아진 화분들도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꽃집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봄 햇살 아래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날 아침에도 앞치마를 두르고 장미줄기를 다듬었습니다. 서걱, 서걱 가위질 소리가 골목에 작게 퍼져나갔습니다. 영철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꽃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기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원 안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갈비집 사장 노 씨가 구석자리에 앉아 바둑알을 고르고 있었고 다른 아저씨 둘이 마주 앉아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영철 씨가 자기 자리에 앉으며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저번에 그 킬러놈들이랑 한판 붙었잖아. 노 씨가 바둑알을 내려놓으며 눈을 들었습니다. 기원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영철 씨가 특유의 번들번들한 눈빛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대 다수였는데 모나야 원래 그런 상황에 단련이 돼 있으니까. 한 놈은 내가 직접 가스 시전으로 제압하고 나머지는 내 기세에 눌려서 다 나가떨어진 거야. 노 씨가 잠시 영철 씨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를 두던 아저씨 하나가 피식 웃었지만 영철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넘기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노 씨가 바둑알을 다시 집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야, 근데 너 가스총 자기 눈에 쐈다며. 영철 씨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전술이야. 기원 안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영철 씨도 이번엔 같이 웃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허세를 감추려는 웃음이 아니라 그냥 웃기니까 웃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철 씨의 발걸음이 꽃집 앞에서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수연 씨가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손님 한 명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따뜻한 것이 느껴지는 그 웃음으로 손님이 나가고 수연 씨가 문 쪽을 바라보다가 영철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 씨가 살짝 눈썹을 올렸습니다. 왜 거기 서 있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철 씨가 손을 한번 들어보였습니다. 별 뜻 없는 인사였습니다. 수연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영철 씨는 그냥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수연 씨가 저녁에 돌아오기 전에 뭔가를 해놓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재료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계란이 4개 있었고 파가 조금 있었으며 된장이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한동안 냉장고 앞에 서서 생각하다가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냄비를 올리고 물을 붓는데 손이 아까보다 덜 떨렸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어 수연 씨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연 씨가 가방을 내려놓다가 멈췄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끓는 소리가 나고 있었고 된장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영철 씨가 부엌 입구에 등을 기대고 서 있다가 수연 씨를 봤습니다. 왔어? 밥 됐어. 수연 씨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영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씻고 나와 상 앞에 앉으며 찌개 뚝배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간 맞아요? 영철 씨가 맞은편에 앉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모르겠어. 먹어봐. 수연 씨가 한 숟갈 떴습니다. 잠시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요. 영철 씨가 그래? 하고 자기도 한 숟갈 떴습니다. 짰습니다. 꽤 많이 짰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수연 씨도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는 동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이따금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온 두 사람처럼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두 사람처럼 그 조용함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수연 씨가 그릇을 들고 일어서려는데 영철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수연아. 수연 씨가 그릇을 든 채 영철 씨를 봤습니다. 영철 씨가 상 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상위 어딘가를 보면서 나 형사 그만둔 거 있잖아. 진짜 이유 알지? 수연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철 씨가 계속했습니다. 창피해서 나온 거야. 사고치고 버텼으면 됐는데 못 버티고 나왔어. 그게 맞아.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괜찮더라고. 지금이 더 좋으니까. 수연 씨가 그릇을 다시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철 씨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가만히 덮어뒀습니다. 영철 씨가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꽃집을 하는 사람의 손이고 남편 밥을 짓는 손이고 그리고 그 외에 영철 씨가 다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해온 손이기도 했습니다. 영철 씨는 그 손 위에 다른 손을 포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친 수연 씨가 거실을 지나는데 영철 씨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연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해요? 영철 씨가 바구니를 흔들었습니다. 빨래. 어디 돌리는 거야? 수연 씨가 세탁기 있는 곳을 가리키려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빙그레 웃으며 영철 씨 손에서 바구니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할게요. 영철 씨가 바구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다고. 수연 씨가 당기고 영철 씨가 버티고 잠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바구니는 수연 씨가 가져갔습니다. 영철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골목 어딘가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오늘 이 평범한 밤이 영철 씨에게는 오래 기억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연 씨가 세탁기를 돌리고 거실로 나와 영철 씨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보다가 영철 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응. 내일 꽃집 도우러 올 거예요? 영철 씨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나 꽃 못 묶어. 수연 씨가 웃었습니다. 가르쳐 줄게요.
영철 씨가 잠깐 수연 씨를 봤다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생각해 볼게. 수연 씨가 그 말을 듣고 더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오늘 처음으로 그냥 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거실 안에 잠깐 머물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고 무슨 약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세 부리는 남편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아내가 봄밤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으로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 집에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내조가 내일도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꼭 소감 남겨주세요. 재물운과 건강운을 가득 전해드릴게요.